자, 법인을 보시면은요, 일부 우리 고객님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호텔 황제님, 법인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양도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결론은 법인도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현물 출자죠. 수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한다는 거예요. 채무를. 그죠? 여기에서 부동산으로 A라는 부동산으로 변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보증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부담보증이요. 별표 3개. 요즘에 이제 자녀분들을 우리가 하나,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은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표현한다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산을 주는 거고, 우리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내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증여는 다르죠. 증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양도소득세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시면 여러 가지의 세금에 우리가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그 시간마다, 강의 시간마다 여러분께 꿀팁을 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취득 시기, 양도 시기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건데요.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왜 중요하냐? 그 취득 시점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처분 시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향후에 여러분께서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성립할 때에는 이 보유 기간별로 해서 말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공제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득 시점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노트와 볼펜을 딱 손을 잡고 메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제일 먼저 납세 의무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강의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와 과세 대상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 강의 시간이죠. 먼저 보시면은 이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어요. 근데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주자인 거예요. 내국인들 이렇게 보면 거주자죠. 네, 외국인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거주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법인을 보시면은요, 일부 우리 고객님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호텔 황제님, 법인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양도소득세는 개인만 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세요. 결론은 법인도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단지 이제 그 세금이 법인세라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타이틀 자체가. 그런데 법인의 자산을 처분했을 때 그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면 양도소득세에 가름해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있겠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율이 있겠죠. 그죠? 세율.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진 공제액이 있거든요. 누진 공제액. 누진 공제액은 이 시간에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법인은.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이제 2억 이하. 2억 이하일 때에는 세율이 9%입니다. 9%. 지방세 별도 10% 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2억을 초과하고, 2억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200억 이하.
200억 이하일 때 이 구간이 우리는 제일 많겠죠. 이거는 호텔을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 표준이 2억 이상, 2억을 초과하고 200억 미만일 때 이때 세율이 19%예요. 19%.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 제가 한 22%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방세가 10%가 또 있어요. 양도소득세 납부할 금액의 10%.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의 19%에 한 3% 정도 더 납부한다. 보시면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가 한 22%는 부담하셔야 된다. 과세 표준이 통상 한 2억에서 200억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누진 공제액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때는 누진 공제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표준은 200억을 초과하고 얼마죠? 네, 3천억 이하일 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 표준은 3천억을 초과할 때. 이렇게 법인은 크게 과세 표준이 네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개념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용어. 그 양도,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를 살펴볼 건데요. 제일 먼저 이 양도의 개념이 뭐냐. 양도의 개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양도한다, 양수한다. 그렇죠? 매도한다, 매수한다. 이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다 생략하고 양도에 대한 개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전적 용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우리 호텔 같은 경우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매도, 교환도 포함이 되죠. 교환. 네, 그리고 법인에서 이거는 이제 주식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사실상 네,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상 양도. 네, 유상으로. 그것도 유상. 반대급부로 내가 그 어떤 A라는 그쵸? A라는 호텔을 내가 B에게 갑에게 내가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면서 유상으로 내가 돈을 받고 있죠? 돈을 받고 파는 거죠. 반대급부로 나는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뭐다?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법을 항상 떠오를 때 몇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 실제로 우리가 과세를 한다. 어떤 형식적의 이론상의 그 다음에 어떤 등기 등록 여기 나와 있죠? 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실관계를 보고 실질과세를 한다. 그래서 세법을 항상 우리가 떠오를 때는 실질적인 과세 방법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전이 됐기 때문에 실질과세하는 거죠. 등기 등록이 이전이 안 됐더라도 여기 기재되어 있죠. 요하는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을 유하는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행되지 않았어요. A라는 호텔을 내가 매도를 했거든요. 양도를 했어요. 근데 등기는 안 됐어. 그죠? 등기는 안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이 됐다면 객관적 사실 판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과세 대상이 되겠죠. 저에게 호텔을 취득한 상대방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양도가 됐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됐더라도. 그런데
이건 이론상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갑에게 A 호텔을 처분을 했는데 갑이 저에게 반대급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겠죠?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갑이 등기를 해달라고 그러겠죠? 등기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론상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파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거의. 예,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어떻다? 양도세를 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양도의 형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개념을 봤죠? 정의를 봤기 때문에 양도의 형태 좀 어렵죠? 예, 언어가 좀 어렵습니다.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도를 하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도. 자, 양도니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자가 아니죠. 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을이. 갑은 매도인이에요. 을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그래서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했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에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교환을 합니다. 교환. 자, 교환은 좀 생소하죠? 생소해요. 자, A 호텔을 이제 갑은 을에게 A 호텔을 이제 줍니다. A 호텔을.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말이죠. B 토지를 줍니다. B 토지. 이게 교환이에요. 각각의 교환. 교환. 그러면 세법상 봤을 때, 그럼 누가 매도인이고 누가 매수인이지? 헷갈리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 공법은 어떻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된다. 정부나 국가나 지자체가 유리하게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양도세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매도인이 양도세, 과세, 납세 의무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매수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것보다 둘 다 매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양도인으로 보는 거예요. 양도인으로. 그죠? 그래서 교환인 경우에는 교환을 했을 때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도 양도인, 을도 양도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 사생활에서 본다 이런 게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로 본다는 거는 엄청난 용어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뭐뭐 본다. 뭐뭐로 본다. 이게 우리가 이제 민법 개념으로 봤을 때 민법에서 뭐뭐로 본다. 뭐뭐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판결문에도 이게 나오 있을 수도 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뭐뭐로 본다, 뭐뭐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요,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번복이 없는 거예요. 번복을 못해.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 아주 그래서 무섭다는 용어예요. 아주 무섭다는 용어야. 예를 들면 이런 용어도 있어요. 뭐뭐뭐 할 수 있다. 법률 용어에 이것도 뭐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제성이 없어.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그냥 권유보다 조금 강한 더 개념. 뭐뭐뭐 할 수 있다. 단 뭐뭐뭐일 때는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뭐뭐
해야 한다. 뭐뭐뭐 해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해라. 할 수 있다가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이것도 아주 강제성이 심한 용어인데 그보다 더 심한 용어가 본다, 간주한다. 이거는 절대 번복이 안 된다. 절대 뒤집어질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환에 법률 규정에 보면은 교환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갑도, 을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보시면 네, 현물출자죠. 현물출자.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출자나 대물변제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조금 말이 좀 어려워요.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법인 주식에 대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요건을 우리가 주식을 팔았을 때 충족이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도의 종류에 이제 현물출자가 나오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현물출자죠. 예. 현물출자. 자, 갑이 말이죠. 갑이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겠고, 또는 주식을 내 신주로 발행할 수도 있겠죠? 우리 주식을 투자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제 신주를 발행 시에 통상 어떤 거를 투자합니까? 대부분은 이제 현금 자산으로 많이 투자를 하죠.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현물, 물건이죠.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현물로 출자하는 거. 근데 이 현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현물이야. 그렇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도 있죠. 우리 자동차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과세 대상인 물건, 부동산은 100%죠. 토지, 건물. 네.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물건을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이때는 양도를 한 거 아닙니까? 현물을. 그렇죠? 양도를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설립하는 데 양도를 하고 신주 발행할 때 양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대가로 출자를 해서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받은 거죠. 그죠? 네. 현물을 출자하고 반대급부로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어. 그죠?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예, 현물 출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수용 많이 들어보셨죠? 네, 3번 수용.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실제는 그렇죠. 수용 당한다 그러죠. 수용. 강제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내 땅이 있는데 수용 당했어. 그죠? 그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사에 반해서 양도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저희 고객님들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게 갑이라는 건물주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호텔을 파신답니다. 그 물건이 좋아요. 이제 가봤더니 여기가 호텔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이 땅에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두 필지를 보유했는데 여기에도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필지. 그래서 총
이렇게 두 필지예요. 이렇게 총 두 필지야. 두 필지를 같이 파는 거예요. 일괄양도. 그 가운데를 보니까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2차선.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 건물주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한 필지였답니다. 원래 이렇게 한 필지였대요. 한 필지였는데 그 시에 이 땅이 수용됐답니다. 이만큼, 얼마만큼? 이만큼. 땅이 수용됐답니다. 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다? 수용당한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은 거죠. 보상을. 이때 갑이라는 건물주 양도세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냈어요. 시세 차익이 발생이 돼서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한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면 될 수 있다. 네, 이런 거고요. 네 번째, 대물변제. 이 말도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대물변제. 자,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고요. 을이라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갑이 채권자예요. 돈을 받을 권리.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 채무자. 그래서 이제 을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유가증권도 없어. 갚을 길이 없네. 갑은 계속 재촉을 해. 그래서 대물,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한다는 거예요. 채무를. 그죠? 여기에서 부동산으로 A라는 부동산으로 변제를 합니다. 변제. 현금성 자산으로 변제를 해야 원칙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A라는 부동산으로 변제를 하는 겁니다. 변제. 대신해서. 그래서 대물 변제. 대물 변제를 하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가름되는 거죠? 현금성 자산으로 가름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한 A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죠?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대물 변제를 했어. 그러면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어. 그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대물 변제도 말이죠. 네. 재밌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서 대물 변제를 하실 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죠. 변제하실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셔야 된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뭣도 모르고 그냥 대물 변제 해버렸어. 양도소득세 신고도 안 했어. 납부도 안 했어. 그러면 가산세, 가산금 계속 달라붙죠. 그죠? 신고 불성실, 납세 불성실로 가산금, 가산세 엄청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대물 변제를 할 때에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대물 변제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부담부 증여 별표 3개. 요즘에 이제 자녀분들을 우리가 하나,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은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표현한다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산을 주는 거고, 우리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내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증여는 다르죠. 증여는 증여자, 증여해주는 사람, 증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확한데 적극적인 의사에 의해서 내 자녀나 아니면 또 다른 3자에게 자산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많이 증여를 하고 있어요. 호텔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자, 추정한다. 아까 우리 공부했죠? 뭐뭐뭐로 본다. 네.
뭐뭐뭐로 간주한다. 우리 공부했어요. 네. 이번에는 추정한다. 뭐뭐뭐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거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여자로 추정한다. 딱 했어. 근데 그 여자가 아니래. 자기는 여자가 아니래. 자기는 남자래요. 그래? 나는 너를 여자로 추정하는데 아니래. 자기는 남자래. 그럼 네가 입증해봐. 네가 남자라는 거를 입증을 해봐. 둘이 조용한 데 갔어요. 입증해줍니다. 내 앞에서. 입증해줬어. 남자가 맞네? 그죠? 그럼 번복되는 거야. 미안해. 남잔데 내가 너를 여자로 추정해서 미안해. 그래서 추정한다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지가 있어요. 단, 입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입증을. 그 입증 책임이 누구냐? 국가나 지자체에서 입증해주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모두 증여로 인정한다. 자, 모두 증여로 인정한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네. 자, A 호텔이 있습니다. A 호텔이 있고, 네. 이게, 갑이 말이죠. 갑이 있고, 네, 을이 있습니다. 갑이,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을이 아들입니다. 자, 아들이 있는데, A 호텔을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그래, 증여. 자, 증여를 해주려고 그래. 근데 요건이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A 호텔의 자산 가치가 100억짜리야. 얼마나 좋아. 그죠? 100억짜리야. 대출도 없어. 대출 하나도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무조건 증여죠. 100% 증여예요. 100% 증여. 100% 증여. 자, 그러면 여기 갑이 증여자가 되는 거고요. 증여자. 을이 아들이 이제 수증자, 받을 숫자, 수증자가 되는 겁니다. 이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증여세. 그죠? 네,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A 호텔에 대한 취득세. 그죠?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경우가 있겠죠. 네, 두 번째가 경우가 바로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요. 자산 가치가 동일합니다. 네. 100억의 호텔이 있는데 대출금이 이제 40억이 있어요. 40억. 그러면 어떻다? 퍼센트로 보면은 100% 증여가 아니죠. 60%만 증여죠. 60%만 증여. 40억은 대출 받은 거니까. 그죠? 대출을 승계받는 거지 이게 증여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일부는 부담을 한다. 얼마? 40억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억을 증여를 받는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인데 이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 단서가 있어요. 자, 갑이 증여자죠. 증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직계 존속 위로 아버지, 그죠? 밑으로 자녀. 이게 존비속이죠. 옆으로 배우자. 사돈 8천은 아닙니다. 자, 사돈 8천은 안 나와 있죠? 간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는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자, 그러면 이게 부담부 증여인데요. 이거를 일단 100% 증여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이 1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들이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들이 입증 책임을 해서 추정을 깨트려야 되겠죠? 그죠? 추정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40억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호텔을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40억을 대출을 받고 나머지 60억은 현금을 투자해서 호텔을 보유하다가 저에게 역시 똑같이 60억만
현금성 자산만 가치만 저에게 증여를 해주고 40억은 현재 은행에 대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부 증여다라고 이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가 40억을 처음에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을 한 2억 갚았어. 그래 대출금이 38억이야. 38억. 그럼 38억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증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호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이나 그 다음에 우리 창업을 하고자 계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부담부를 통해서 또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또는 증여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무사나 회계사님을 통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무슨 세? 네, 증여세. 그죠? 네. 그리고 참고로 취등록세는 법무사 그 소관입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죠? 네, 모든 거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원칙은 양도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양도로 보는 거는 과세관청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예외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외 조항이 생긴 거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환지처분 채비지 충당. 이 용어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환지처분 한번 볼까요? 환지처분. 환지처분이에요. 환지처분. 자, 갑이 보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거를 이제 환지처분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이제 시행사한테. 시행사한테. 그래서 시행사가 다시 갑에게 환지를 교부했어요. 교부. 다시 받았어.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이때는 갑이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거죠. 이때는 갑의 양도로 보는데 이 과정, 여기서 여기까지 이 과정은 양도로 보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환지처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여기가 갑의 토지예요. 이만큼이 갑의 토지야. 이만큼이 을의 토지입니다. 을의 토지. 자, 이거를 이제 시행사에게 이제 환지를 하는 거죠. 그 시행사에서 환지를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100평이야. 갑의 땅도 100평이고 을의 땅도 100평이에요. 그죠? 그래서 갑은 땅을 이렇게 환지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을도 이렇게 환지를 교부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헷갈리시겠네. 자, 똑같은 100평, 200평이죠? 네, 200평이에요. 여기도 역시 200평입니다. 이렇게 200평인데, 갑은 이만큼 해서 100평에서 을도 이만큼. 네, 똑같이. 그림이 좀 틀려졌네요. 네, 똑같이 그려볼까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만큼 해서 갑은 40평을 환지를 받았고, 을도 40평을 이렇게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로가 뚫렸어. 이렇게 도로가 뚫렸어. 그러면 갑이나 을이나 단순히 봤을 때는 100평 보유하다가 갑자기 40평으로 한 60평이 날아갔어.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손해죠. 그죠? 근데 60평이 지금 날아갔잖아. 그죠? 손해야. 그런데 가치는 어떨까요? 가치는 이 땅보다 이 땅이 훨씬 가치가 있겠죠? 갑이나 을이나 이 땅이 훨씬 가치가 있어.
여기 4차선 도로가 뚫렸거든. 그죠? 도로에 인접해 있어. 어떤 게 가치가 더 높다? 아무리 40평이라도 이게 가치가 높다. 좋아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좋아할 일이죠. 그래서 환지를 하는 것입니다. 환지를. 그래서 다시 환지는 이 과정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단 환지를 받아서 환지 교부 받아서 제3자에게 매매를 했을 때 여기 을이 나왔으니까 제3자 병에게 매매를 했을 때 이때는 양도로 본다는 거죠. 그죠? 채비지 충당은 뭐냐면 이 사업 시행자이죠. 시행사에서 사업 비용으로 땅을 이제 채비지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사업 비용이 좀 부족하면 이 땅을 팔아서 사업에 충당하려고. 그런 걸 이제 채비지라고 하거든요. 그 사업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채비지 충당도 역시 뭐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도 여러분께서 조금 헷갈리는 용어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담보. 무슨 담보 있는데 양도담보는 이게 뭐 할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고 그러죠. 그죠?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을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좀 필요해.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야 되겠어. 채무자죠? 갑이 돈을 빌려줍니다. 채권자에. 요즘에 돈 쉽게 빌려줍니까? 누가 돈 빌려줍니까?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양도담보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 사금융 있죠. 사금융. 사채 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빌려줍니다.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그냥 줍니까? 담보 내놔. 그래서 담보. 좋은 담보가 있으면 괜찮은데, 담보가 좋은 게 별로 없어. 을의 입장에서. 그냥 돈은 필요해. 저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막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 1순위, 2순위, 3순위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양도담보 해라. 양도담보. 뭐냐? 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계약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매매계약서. 갑이 매수인, 을이 매도인. 그죠? 양도인, 양수인. 미리 계약서를 작성을 해놓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현금 2억을 빌렸어요. 2억을 빌려서 다시 2억을 줬어. 변제했어. 그러면 이 계약서는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을이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2억을 못 갚아. 기한 내에 못 갚아. 그죠? 그러면 이 계약서가 이제 유효한 겁니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갑이. 자,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2억을 못 갚았으니까. 이런 경우 을이 양도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로 보는 겁니다. 양도로. 이해 가시죠? 내 의사에 좀 반하는 거죠. 부득이하게 내 아파트가 넘어가는 거야. 채권자에게. 그쵸? 그래서 이제 경매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담보지 않습니까? 담보. 양도담보. 이해가 가시죠? 네. 사채 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공유물 분할.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공유물 분할, 신탁 해지, 이건 좀 아셔야 돼. 자, 호텔이니까. 공유물 분할,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소된 부분에 한하여 대가의 수반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그렇죠? 원칙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원칙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거? 공유물 분할이. 단,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겠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소분에 한하여
대가의 수반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이겁니다. 자, 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어요. 네. 갑과 을이 있어.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에 여기 1000평이 있어. 1000평.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둘이 중마고우야. 아주 죽고 없어 못 삽니다. 아주 우애가 좋아. 그래서 야, 우리 각각 지분 50대 50으로 해서 이 땅을 사자. A 토지를 사자. A 토지를. 이 땅 너무 좋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다 살 돈이 없어. 야, 너도 한 50% 내봐. 나도 50% 낼게. 그래서 중마고 오지 않습니까? 샀어요. A 토지를. 샀는데 50대 50에 각각의 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분이 쪼개지는 건 몰라요, 지금. 어떻게. 그죠? 이게 어떻게 쪼개지지 않아. 한 필지야, 한 필지. 한 필지이기 때문에 이 필지의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유를 한 5년 하다가 이게 개발 호재가 생겨가지고 땅을 개발 호재가 생기고 둘이 이제 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이로 이제 바뀌었어요. 갑과 을이 바뀌었어. 그래서 야, 너하고 더 이상 내가 공유 못 하겠어. 야, 이거 분할해. 그리고 분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갑도 50%, 을도 50%.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분할을 이렇게 했어. 분할을 한 경우에는 양도세,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경계선을 나눠서 필지를 해서 이게 두 필지가 된 거예요. 한 필지, 두 필지. 여기는 한 필지였는데 이런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했어. 이렇게. 50대 50으로 분할을 안 하고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80대 20으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사이가 계속 좋았어. 사이가 계속 좋고 사업이 조금 안 좋아. 을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40년 지기 중마 고운데. 야, 어차피 분할할 때 내가 너, 30% 더 줄게. 30% 더 줄게. 네가 30% 더 가져가라. 나는 20%만 보유하겠다. 20%만. 그러면 을이 이런 내용이에요. 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죠. 을이 감소됐죠? 몇 프로? 30%가 감소됐어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이겁니다. 30%를 파는 걸로 이렇게 본다. 본다 나오죠? 30%를 파는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신탁해지. 신탁해지는 이제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은요. 법률 경제란에 보시면은 부동산 신탁 등기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옛날 분필로 침파를 쓸 때인데 꽤 오래됐죠. 아주 제가 열정을 쏟아 부어서 이렇게 만든 그 강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신탁 등기는 그 내용을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주옥 같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양도와 연관되어 있는 신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은 위탁자, 맡기는 사람이죠. 맡기는 사람. 을은 수탁자, 신탁을 받는 사람이에요. 수탁자. 네, 이렇게 그 신탁을 해주면 A호텔이 말이죠. A호텔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텔을 취득할 때 신탁 등기가 많이 되거든요. A호텔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이게 이제 등기까지 다 됩니다. 등기까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동이 되니까 여기가 신탁회사거든요. 신탁회사. 그리고 위탁자는 여기 호텔 소유자. 건물주죠. 네, 소유자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신탁 조건으로 대출을 요즘에 많이 해줘요.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효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됐어. 그러면 을은 형식적인 소유자고요. 갑은 실질적인 소유자예요. 실질적인 소유자.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해지가 됐어요. 해지. 신탁 해지. 신탁 해지가 되면 실질적인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그러면 을이 양도로 보냐 이거예요. 양도로 보냐?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이전이 된 거니까 법적으로 이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을이 입장에서 수탁자, 즉 신탁회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고, 다섯 번째는 뭐 뻔한 이야기죠. 원인 무효. 매매 원인 무효로 판결된 환원. 매매가 원인이 무효가 됐어. 갑이 을에게 호텔을 팔았는데 원인 무효로 끝났어. 그럼 양도로 보는 겁니까? 당연히 안 보는 거죠. 원상 회복된 거니까. 그러니까 양도를 안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 그렇죠? 네.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 시기가 되겠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 시기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림을 한번 그려서 자, 여러분이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처음에는 매수인이지만 나중에는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A 호텔을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인이죠. 네. 을은 매수인입니다.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번 볼게요.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됐을 때, 자, 갑과 을이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갑과 을의 계약일입니다. 여기가 잔금일이에요. 잔금일. 갑과 을의 잔금일이죠. 잔금. 실제로 잔금이 이루어졌어. 그죠? 그러면 이때 갑은 매도 시기가 되는 거고 을은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 시점이 언제냐, 처분 시점이 언제냐, 양도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판단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잔금일날 갑의 양도 시기, 을의 매도 시기, 취득 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에 이제 병에게 처분했어요. 병에게 처분했을 때는 여러분이 무슨 지위로 처분하느냐? 매도인의 지위에서 처분하는 거예요. 병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A 호텔을 취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계약일이에요. 누구의 계약일? 을과 병의 계약일이에요. 그죠? 여기가 을과 병의 잔금일이에요. 잔금일.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시점이 취득 시점이 되는 거고 쭉 가다가 여기가 처분 시점이 되는 거죠. 처분 시점. 처분 시점이 양도 시점이죠. 양도 시점. 여기가 보유 기간이 보유 기간. 그래서 보유 기간의 시발점이 어디냐, 그 다음에 종착 지점이 어디냐, 이거를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 점과 이 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매일 때, 원인이 매매일 때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봤다면 원칙은 사실상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우리가 매매의 취득 시기, 양도 시기로 보고요.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일 접수일을 취득 시기, 양도 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은 공시력이 있죠. 공신력은 없어도 공시력은 있기 때문에 이날을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기를 판가름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이론상의 이야기고, 우리가 호텔을 매도하고 매수할 때 말이죠. 매수할 때는 제가 또 여러분의 중개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실무, 우리는 호텔이니까 실무를 말씀을 드리면, 자, 계약서상, 매매 계약서죠. 계약서상 잔금일과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 그 다음에 실제 잔금일, 청산일이죠. 대금 청산일, 그리고 등기 접수일, 당일날 이제 법무사가 이제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하거든요. 소유권 이전을 하는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절차죠. 그래서 이 일자가 동일합니다. 이 일자가 동일해요. 동일해. 단 한 번도 다른 날이 없어요. 몇십억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뭐 등기 접수일 따로, 계약서상의 잔금일 따로, 실질적인 잔금일 따로, 이거는 중개인이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고, 아니면 갑과 을이 매도 매수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텔을 취득하고 호텔을 처분할 때는 이 각각의 일자가 동일하다. 원칙과 예외는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고, 상속 내지 증여는 상속 개시일과 증여받은 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 접수일을 그 시기로 본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 개시일. 이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점유 취득 시효.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경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경매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매의 취득 시기.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접수한 날이 아니에요.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원인으로 여러분께서 호텔을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취득 시기가 언제냐? 경납대금 완납일이 취득 시점입니다. 네, 이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가건설 건축물. A 호텔에 대해서 원시 취득을 했다. 누가? 갑이. 원시 취득을 하는 경우, 그 호텔을 직접 지었어, 본인이. 그죠? 그러면 그 호텔의 취득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로. 또 원칙은 뭐냐?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아까 제가 물건 브리핑 드리면 말씀드리죠? 사용 승인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용 승인이 날 사용 승인 교부서를 발부해 주거든요. 그날이 원칙적으로 호텔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승인일. 예, 그렇죠? 네, 사실상 사용 승인일은 뭐냐? 이날이 사실상 사용 승인일이에요. 사실상 사용일.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 승인일이 교부가 안 되더라도, 필증이 교부가 안 되더라도 사실상 사용 승인일이 발급이 돼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사를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교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서로 교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서는 그 나중에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사용 승인일은 교부하는 날보다 앞선다. 상식적으로 하나 아시면 되겠고, 무허가 건축물도 있겠죠. 무허가 건축물도 허가가 안 나는데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 돼요. 그렇죠? 세금 안 내면 누구 좋으라고? 네? 그것도 세금 냅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그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 승인일, 거기를 점유한 날, 이사 온 날, 이렇게 보시면 해석하시면 되겠죠? 거기 사용하고 있어. 만약에 뭐 상가다. 그러면 딱 와서 이제 사용하고, 수익하기 시작한 날, 그날 막 불 핀 날 있죠? 돗자리 깐 날, 그날이 사용 승인일이다. 취득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금을 그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가산금 왕창 이제 그 청구하려고, 징수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 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좀 처음 생소하게 듣는 내용이라서 저게 뭐지? 그랬는데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하신 거 지금 다 이해를 하셨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더 살펴보시고 향후에 이제 호텔을 취득할 때에도 많이 적용을 해서 절세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도세는 말이죠. 많이 알아야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 3강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